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원에서 지금 민법 강의하고 있는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 그 다음에 가족법, 이렇게 요 전체가 민법입니다. 양이 굉장히 많죠. 요 중에서 이제 법무사라든지 뭐 로스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전체가 다 시험 범위고, 그다음 이제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가족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그래서 그 시험에 따라서 시험 범위가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요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 그러니까 요것만 우리 노무사 시험 범위입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요 민법 총칙하고 이 물권법이 요게 감정평가사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감정평가사 잠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우리 학원에서 지금 노무사 민법 강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림동에서 저 합격의 법학원이라는 곳에서 감정평가사 지금 민법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튼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튼 모든 시험 과목에 민법 총칙은 다 들어가 있어요. 민법 총칙은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그 노무사 시험에 있어서 민법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라고 할까, 위치, 그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그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하니까, 특히 이제 여기 이제 직장인하고 비직장인을 이제 주로 구분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는 어차피 2차 과목이기도 하니까 직장인이든 비직장인이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민법은 1차 과목이거든요. 통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그런 좀 가치라고 할까요? 그게 적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비직장인 분들은 그래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민법에 대해서 할애하는 시간이 많을 수가 있는데, 직장인분들은 그럴 시간이 도저히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장인분들은 민법 공부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민법은 좀 양도 많고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만 요게 이제 좀 고득점을 노릴 수가 있는데, 요 수준이 안 되고 요 정도 공부했다가는 문제를 조금만 어렵게 내도 과락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특히 직장인분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는가 하니까, 민법에서는 면과락 작전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한 거죠. 왜냐하면은 민법에서 40점대, 50점대를 받더라도 노동법 1, 노동법 2에서 70점, 80점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평균을 해보면은 60점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민법은 과락만 면하면 얼마든지 1차를 통과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금년도 문제를 보니까 뜻밖에도 민법이 굉장히 평범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지간히 공부하신 분들은 한 70점대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어버렸고, 특히 80점대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금년도 우리 노무사 민법 수준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정평가세 있죠. 요 시험 수준하고 거의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가 하니까 민법을 고득점 과목으로 목표로 하고 공부합니다. 대개 75점, 80점을 받아요.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옛날부터 문제 수가 40문제였어요. 옛날부터. 근데 우리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40문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쭉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를 보면은 우리 노무사하고 아마 저는 비슷해질 거다, 이런 예측을 해요. 그래서 내년도 민법이 과연 금년처럼 평범하게 출제가 될까?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제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 수준 정도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민법은 여러분들도 이제는 고득점 과목으로 공부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문제 수가 이제 늘어난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요 민법 총칙에서 보통 우리 노무사에서 12문제가 출제됐는데, 여기 앞으로 20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에서 1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요것도 이제 20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수가 거의 대등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문 문제, 감정평가사가 항상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여기서 수문 문제, 물권법에서 수문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우리도 요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가령 채권법을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라는 파트가 있는데 양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예전에는 문제 수가 적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공부 포기할란다. 다른 데 열심히 할란다. 이렇게 되면은 채권법은 대부분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량은 굉장히 많은데 문제 수가 많고, 그러니까 이게 또 틀려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4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큰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한 문제가 틀리면 한 2.5점이 이제 날아가는 거죠. 이런 구조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공부량이 많아집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공부량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년처럼 공부를 하면 되는데 난이도 면에서나 그다음에 위험도 면에서는 분산이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고득점 하기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있죠. 이 법인 파트 같은 데 경우는 옛날에는 이게 한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될 건데, 그러면 이제 법인의 해산과 청산이라는 뒷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까지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우리 노무사 파트에서는.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옛날하고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옛날에 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그런 부분이 이제는 출제가 가능해졌다. 그런 부분에서는 공부량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민법 공부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요. 민법 총칙은 1조부터 184조까지 조문이거든요. 조문수가 거의 200여 조문이죠. 굉장히 조문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법은 이게 373조부터 시작해가지고 766조까지 있는데 거의 400여 조문이죠. 그럼 이거 합하면은 600조문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조문수가 600이라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양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또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은 더 그럴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용어가 사회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너무 많아요. 이게 다른 법하고 차이점이에요. 뭐 형법, 상법 다 그런 법들을 보면은 민법 정도는 아니거든요. 민법은 굉장히 생경스러운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것들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시간이 또 제법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뿐만 아니고 신림동 학원도 마찬가지인데 노무사 민법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입문 강의라 해가지고 그걸 해요. 저도 지금 한 달 전에 금년도 거를 새로 찍었는데 민법 총칙 3시간, 채권법 3시간, 전체 이제 6시간인데 거기 이제 용어라든지 민법을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해놓았으니까 아마 우리 학원은 무료로 할 겁니다. 다른 학원은 신림동은 제가 알기로는 그 유료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무료일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들어가셔가지고 그거 강의를 듣고 나중에 본 강의를 들으시면 제법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용어가 굉장히 생경스러운 용어가 많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 이게 또 체계적으로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총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요거 양쪽의 공통점을 몰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민법 총칙은 어떤 과목인가 하니까 물권법과 채권법에 대한 기본 이론을 아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황당하죠. 전혀 우리는 모르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이거를 안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 놓았다니. 이게 이제 우리가 독일법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판택된 시스템이라 그래가 장점은 조문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주어야 할 조문, 여기에 두어야 될 조문, 공통 조문을 일로 옮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조문수가 줄어진다는 건데 치명적인 단점은 이해하는데 굉장한 시간을 요한다. 이게 이제 치명적인 문제죠. 그래서 처음에 민법을 공부하실 때는 1회독 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2회독 할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리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 4회독 정도 하면은, 이제 내가 민법에 조금 자신감이 생기구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직장인들은 3, 4회독을 할 시간까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민법에 또 과투자할 필요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법이 굉장히 골치 아픈 과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금년도 수준 정도로만 민법이 출제가 된다면 내년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최소한 6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장담드립니다. 그럼 이런 민법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공부 방법인데, 저는 이 조문집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이거는 이제 우리 신림동이나 통틀어 가지고 조문집을 별도로 만든 강사는 저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우리 기본서에도 조문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거는 딱 보면은 1조부터 해가지고 조문이 눈에 띄거든요. 특히 이제 문제수가 앞으로 많아지면은 조문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 문제들은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쉬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럴 때 이 조문집이 좋고, 또 두 번째 장점은 각 조문 밑에다가 우리 노무사 최근 10년치, 우리 노무사가 한 20년치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옛날 거는, 너무 옛날 거는 좀 뭐 하니까 버리고, 최근 10년치 기출문제를 그 조문 밑에 다 넣어 놓았어요. OX 문제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령 한 15조를 공부한다. 그러면 15조 밑에, 이때까지 노무사 기출문제가 이런 게 있었구나. 그거를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의 나중에 막판에는 단권화 역할도 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문, 판례가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편인데, 드디어 금년도에 제 강의를 들으신 많은 분들이 조문집 덕을 많이 봤다고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계속 이 조문집의 중요성이 더욱더 증대될 거다. 물론 이제 좀 불편한 건 있죠. 왼쪽에는 기본서, 오른쪽에는 조문집 이렇게 되면은 책이 두 권이니까 약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면은 있지만 그런 단점은 아무것도 아니죠. 장점에 비해서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만약에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신다면은 조문집을 제가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할 거고 거기 객관식 강의하는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조문집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민법은 반복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번 시간에 강의한 거를 이번에 강의할 때 요약 강의를 적을 때는 10분, 많을 때는 25분까지 저번 시간에 강의한 거를 한 번 더 요약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럼 나중에 막판에 가서는 요것만 다시 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요약이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어찌됐든 반복이 생명이니까 저번 시간에 강의한 것 한 번 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 세 번째는 강의할 때 프린트를 배부하는데 그거는 뭔가 하니까 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리사, 그 다음에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등 시험 문제 최근 3년치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최신 문제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프린트해가지고 오늘 공부한 거를 갖다가 집에 가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또 반복을 해가지고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는 워낙 이제 판례가 양이 많은데 우리 노무사 시험에 나오는 판례는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별표 5개, 별표 3개, 뭐 별표 뭐 1개 이런 식으로 이제 차등을 두어가지고 별표 5개만이라도 꼭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시간이 없는 직장인분들은 요것만이라도 보고 가시면은 60점은 받을 거다. 제가 이제 평소에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다음 이제 시간이 좀 더 있는 분들은 별표 3개까지 하면은 뭐 이거는 7, 80점 되고 이거는 정말로 이제 고득점 이야기죠. 대학생분들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외우시더라고요. 시간이 좀 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대개 이제 민법을, 노무사 민법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는 거는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과목의 특성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다행인 것은 정말 민법이 재미있습니다. 그거는 또 모든 수험생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재산관계 그런 것들을 민법적으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무사 시험에 민법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또 노무사 시험뿐만 아니고 다른 시험에 민법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그거는 민법이 일반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가보니
그러니까 법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판사는 마지막에는 일반법인 민법으로 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법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민법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시험에는 민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법을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무사가 되시더라도 아셔야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흥미를 가질 만하고 또 내용 자체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돌아가구나 몰랐던 것도 많고 재밌는 부분도 많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흥미롭게 하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저는 기본서에 박스 형태로 해가지고 케이스화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되는 판례 이런 것들은 케이스로 해가지고 쟁점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또 구성을 해놓았으니까.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왼쪽 그 기본서 왼쪽 오른쪽에 단골 문제, 뭐 중요 판례, 중요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또 굉장히 포인트를 두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판례구나 이거를 이제 한눈에 알 수 있게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기본서에도 그런 거를 해놓았고 조문집에도 또 기출 문제가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면은 굉장히 반복적인 학습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민법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여하튼 민법은 어렵기는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과목이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내년부터는 면과락을 걱정해야 되는 과목이 아니고 이제 문제수도 많이 늘어났고 굉장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소한 70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시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민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